알파 값을 굳이 이제 로그 스케일로 이제 설정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점, 타당하게 이제 궁금하시리라 이제 생각합니다. 1, 2, 3과 같은 임의의 수로 바꿔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공식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리찌와 라쏘에서 이제 알파가 이제 어디에 이제 기인하는가 이제 보면 여기죠. 여기잖아요. 그럼 이제 알파가 1.0이면 그냥 뭐 아무것도 곱하지 않은 것과 이제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뭐 얘도 이제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뭐 어느 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똑같은 건데 만약에 이제 알파를 이제 2.0으로 한다. 뭐 아니면 뭐 1.1로 한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 얘네는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이만큼 이제 곱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 공식 자체에서는 알파가 어떤 값이어야 된다는 제약 조건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면 뭐 리띠 또는 라쏘 뭐 어느 것에서든지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알파가 이제 1.0이에요. 그러면 뭐 0.5로 이제 설정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죠? 여기 이제 보시면 0.5와 같은 이런 걸로 설정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2, 뭐 이렇게 해볼까요? 12 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12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잘 논의 주신 것처럼 일단 첫 번째로는 임의의 수로 바꿔도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려 사항은 있는데 그러면 알파가 음수 값이어도 될까요? 그거는 안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제 손실에서 이게 벌칙으로서 동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면 손실에서 오히려 빼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벌칙의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빼주는 것은 이 취지에 이제 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다면 여기서 이제 아이고 왜 이래? 방금 전에 이제 알파를 이제 만약에 1.0으로 이렇게 이제 해놓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지도 한번 봐볼게요.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하면 이제 밸류 에러가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현해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알파에 대한 이제 어떤 이제 확인이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식 자체에서는 알파가 뭐 음수여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정하고 있진 않은데 의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현에서는 그런 의미를 반영해서 이게 어떤 의미의 값이든 되기는 하는데 알파 값이 그 부동소수점이면 이제 되니까 실수 범위 내에서 무슨 값이든 되긴 하는데 다만 그게 0보다는 커야 된다. 0 이상이어야 된다. 0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0으로 하면 또 규제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거를 만약에 알파를 0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이 벌칙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빵 되겠죠. 그러면 벌칙이 없어지니까는 뭐만 남냐면 평균 제곱 오차만 남겠죠.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가중치 감소 효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리지를 왜 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냥 선형회귀를 쓰고 말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알파에 대해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논의드린 거는 여기에 대한 거죠. 이거는 yes다. yes인데 다만 이제 양수 범위의 값은 설정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만약 그렇다면 굳이 왜 로그 스케일로 이제 설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탐색의 범위를 어느 정도 빨리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알파가 그냥 임의의 이제 실수값이고 양수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조건만을 이제 염두에 둔다면 무한히 많은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중에서 알파 값이 뭐여야 될까요? 그죠? 그래서 이 알파 값을, 최고의 알파 값을 찾기 위해서 1.0, 1.1, 1.2, 0.9 이런 식으로 찾으면 이건 이제 어느 세월에 찾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수 범위이긴 한데 이 로그 스케일로 바꿔가면서 그 좋은 구간의 범위를 빨리빨리 좁혀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큼성큼. 그래서 그냥 안 될 것 같은 구간들은 빨리 제외를 하는 거죠. 아, 이건 안 돼. 아, 요 구간, 요런 스케일은 안 되고, 음? 적어도 이제 요 0.1 주변에서 꽤 괜찮았다. 아니면 뭐 1.0 주변에서 괜찮았다. 이런 식으로 그 범위를 빨리 좁히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제 다시 이제 논의로 이제 돌아가 보면 요 라쏘에서 이제 1.0 이렇게 이제 했을 때에 87, 85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규제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0.1 범위로 이제 하니까 이제 맥스 이터레이션을 이제 증가시켜서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소요가 됐는데, 근데 이제 아까 1.0보다 얘가 낮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헤매는 건 좀 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 범위, 10의 2승 범위, 10의 마이너스 1승 범위, 10의 0승 범위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탐색의 범위를 좁혀서 요 범위에서 이제 봐야 된다는 그런 거를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만약에 이 범위가 좁혀진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0.1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그 임의의 숫자를 뭐 0.2나 이런 걸로 이제 그 바꿔가면서 아주 섬세하게 다듬는 게 가능은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적어도 0.01 범위로 내려가면은 과적합이 너무 심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0.01까지는 내려가진 않지만 요 주변에서 조금 더 나은 게 있는지 찾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적합이 살짝 발생했으니까 얘보다는 조금 세면서 1.0보다는 이제 작은 거, 예를 들어서 0.5 이런 걸 이제 가보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익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0.1하고 0.5 사이에서 한 0.3 정도 가볼까? 하면은 89, 87 이렇게 나오면서 과적합은 조금 줄였는데 이 시험 성적이 0.88에 소폭 못 미치니까 얘 좀 강하죠. 그럼 이제 0.2밖에 안 남았으니까 0.1하고 0.3 사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익이 있나 보는 거예요. 이익이 별로 없죠. 87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뭐
어쩔 수 없겠구만. 시험 점수를 이제 88까지 끌어올리는 건 뭐 0.1밖에 없구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줄여가지고 그러면 혹시 모르잖아. 0.01까지는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지만 뭐 그래서 0.5, 0.05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이익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기도 하죠. 그죠? 조금 풀어주니까 요 요게 이제 소폭 오르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타당한 논의를 주셨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로그 스케일로 설정하는 이유는 범위를 빨리 한정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임의의 부동소수점으로 양수값인 경우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섬세하게 튜닝해야 될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측면에서 다음 같이 이제 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논의 주셨네요. 혹시 추가로 논의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지금처럼 이제 잘 캡처해서 주셨습니다. 네, 좋은 논의였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진도적인 어떤 전진을 이제 보겠습니다. 라쏘에 대해서 이제 83페이지에서 논의를 했고 이제 84, 85페이지의 논의는 이제 중복적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림 2-4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가중치의 크기와 이제 알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알파가 규제에 비례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규제와 표현력을 이제 반비례 하고 그리고 표현력과 가중치의 크기는 비례하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알파와 가중치의 크기가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리지에서도 라쏘에서도 이제 똑같기 때문에 리지에서 이해하셨으면 이거를 이제 반복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87페이지 하단에서부터 시작되는 논의를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선형 모형을 마무리하고요. 오후 시간에는 1980년대 결정트리로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회귀 모형을 살펴봤죠. 근데 선형 모형도 당연히 분류가 돼야 됩니다. 좋은 소식은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데 KNN에서 보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알고리즘들은 회귀와 이제 분류가 모두 다 이제 되는 편인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출력의 양상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회귀와 분류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알고 보면 이 두 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딥러닝 같은 경우에 어떤 이미지에서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따오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러면 요렇게 영역을 선택하면은 회귀도 분류도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분류의 문제예요. 왜냐면 요 각각의 픽셀들을 전경이냐 배경이냐 아니면 윤곽선이냐 이런 식으로 픽셀별 분류를 수행해서 이런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응용은 이제 언뜻 보면은 이 두 개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로 이제 응용해 가지고 이런 효과를 이제 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일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출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근데 요거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아까 수렴과 관련해서 단위 정규화 문제를 좀 해결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고 싶은데 단위 정규화에 대한 논의를 좀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3장의 3.3절의 데이터 전처리와 스케일 조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으로 187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데이터 전처리와 이제 스케일인데요. 여기서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이제 단위입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1kg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1000g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1000m라고 할 수도 있지만 1km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단위로 표현을 하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의미인데 그 수치값 자체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단위가 아예 센티미터와 미터와 뭐 킬로그램 이런 것처럼 그냥 서로 의미가 아예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점들이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본 신경망과 서포트 벡터 같은 알고리즘은 데이터 스케일에 이제 매우 민감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아주 민감한 애들이고 선형 모형도 좀 단위가 다른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은 단위를 정규화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고도 좀 해결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xmin, xmax 같은 것을 이제 수행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x 스케일드 아니면 이제 민맥스라고 이제 부를까요? 이제 스케일드라고 이제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보스턴 데이터에서 일단 이제 x민을 이제 빼주고 그것을 이제 xmax와 x민의 차이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차이를 이제 볼게요. 요 차이를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결론을 이제 얻으셨을 텐데요. 결과를 얻으셨을 텐데.
결론은 이제 같이 얘기해 봐야 되고요. 보시면 이제 기존의 보스턴 데이터의 경우 요 그 범위가 제각각이에요. 막 되게 큰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막 완전 우범 지역이겠죠. 거의 범죄가 없는 경우도 있고 좋은 동네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 최대값이 이제 100%고 그죠? 뭐 텍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임의의 그 되게 큰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크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위가 극적으로 이제 많이 다르죠. 그런데 지금 요 X 스케일들을 이제 수행한 결과를 살펴보시면 의미와 상관없이 모든 것들의 최대 최소 범위가 0일 범위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의미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공식을 적용하면 무조건 어떤 범위의 값이든 0일 범위로 그냥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 정교화를 한다는 것은 막 의미를 따지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crime하고 age와 이제 그냥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미터와 킬로그램을 통일하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열별로 최대 최소 값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아까의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선형 모형이 다음과 같이 이제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x가 이제 그 서로 단위가 이렇게 제각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상대해 주려고 뭐 누구는 키워주고 누구는 이제 죽여주고 이런 작업을 이제 수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중치 크기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x를 지금처럼 이제 x 다시로 만들어 주면 어떤 임의의 속성의 범위가 이제 무조건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게 되면 이 모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런 단위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가중치의 크기가 달라지는 문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중요도만을 반영해서 그 가중치들이 결정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 스케일링을 이제 수행한 것이 대체적으로 바람직할 것 같고요. 현재 그 알고리즘의 원리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라쏘를 이제 라쏘에서 이제 그 1.0 이렇게 이제 뭐 기본 값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벨리웨이트 모델을 적용하는데 일단은 그 X 스케일들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안 나요. 왜 그런가? 요 보시면
지금 예전과는 이제 양상이 굉장히 다르고 이거는 엄청난 언더핏이 발생하거든요. 최적화의 문제죠.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스케일링 해줬더니만 완전히 이제 폭삭 주저앉았잖아. 요거는 지금 이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아예 연산 자체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에 좋았던 알파 값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알파를 이제 좀 풀어줘 볼게요. 그래서 이제 0.1로 풀어주니까는 이제 좀 올라와요. 60%로. 0.01로 풀어주니까 70%로 올라와요. 그럼 0.001로 풀어주니까 더 이상 안 올라와요. 더 풀어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0.01로 하는데, 야, 근데 뭐 경고는 발생은 안 하는데 이거 뭐 의미가 있냐? 의미 없죠. 요거는 이제 그냥 언더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X 스케일을 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XX 스케일들을 만들어야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스케일을 이제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폴리를 적용해 줘야 돼요. XX 스케일드, 폴리 fit transform X 스케일들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라쏘를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양상이 바뀌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1.0으로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면 역시나 마찬가지, 역시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굉장한 언더가 이제 발생하고 있어요. XX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은 이제 아예 이제 데이터가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러하다라고 하는 점이니까 얘도 이제 풀어주면서 이제 찾아야 돼요. 그러면 0.1로 풀어주니까는 그 73 뭐 이 정도 이제 나오고 그러면 더 풀어줘야 되겠죠. 언더가 이제 심하니까 규제를 이제 완화를 해줘야 됩니다. 더 풀어주면 85, 85가 나와요. 그지? 이래야 이제 볼만하지. 근데 이 85, 85는 언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더를 벗어나기 위해서 더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더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0.01 범위로 이제 갑니다. 로그 스케일로. 그러면 이제 91, 87의 범위가 나와요. 근데 이게 그 스케일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컨버전스 워닝이 이제 발생하죠. 이게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컨버전스 워닝이 수령 경고가 스케일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시도를 해봐야 되고 저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일단 최선의 노력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고요. 근데 이제 이 규제가 풀어지면서 가중치들의 이제 크기가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가중치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를 이제 갱신하는 간격 자체도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처럼 이제 그 갱신이 너무 확확 이루어지면서 이 수렴 경고가 발생할 위험도 커집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크기의 변화가 X의 차이들로 인해서 기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컨버전스 워닝을 무조건 피할 수 있다는 건 아닌데
말씀드린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어쩔 수 없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판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라쏘에서도 이제 결과가 다른데요. 리찌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찌도 요 리찌가 강조 표시가 되는 게 여기 이제 find에서 이게 남아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찌 같은 경우에도 그 스케일링을 한 버전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찌에서 이제 이벨리웨이트 모델을 XX 이제 스케일드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리찌에서는 이제 85, 84에 가까우니까 이제 언더가 발생했고, 그러면 얘도 이제 풀어줘야 돼요. 그럼 이제 91, 87 이렇게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리찌 같은 경우에는 지금 XX 스케일을 했을 때 그 경고가 이제 발생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마다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이제 최적화의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리찌에서는 발생 안 할 수 있는데 라쏘에서는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스케일된 버전에 대해서는 리찌가 라쏘보다 좀 낫지 않는가. 근데 뭐 거의 이제 대동소이한 이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런 과정을 통해서 먼저 이 데이터 전처리와 이제 스케일 조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논의 드렸는데 방금 전에 이제 수행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교재 3.3절에 대해서 187페이지 그림 3-1번의 첫 번째 요 민맥스 스케일을 적용해 본 겁니다. 요 그림은 어떤 거냐면 이제 x가 x1이랑 x2 이제 2차원인 경우에 이게 임의의 범위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일 범위로 바꾸다 보니까 x1도 영일 범위로 이제 바뀌고 x2 다시도 영일 범위로 이제 바뀌면 그림으로 그리면 요 2차원이니까 요 그 영일 범위의 네모난 상자 안으로 데이터가 이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살펴봤는데 넘겨보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수행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그 189페이지의 5번 입력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거를 이제 그 열별로 미니랑 맥스를 직접 획득을 했거든요. 근데 뭐 이거 뭐 구현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귀찮아요. 매번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요 사이클런에서는 전처리 패키지에 민맥스 스케일러라고 하는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 알면 써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현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XX 스케일드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다음과 같았는데 요 셀의 아래쪽에다가 새로운 셀을 이제 추가하고 API를 사용하는 법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이클론의 프리프로세싱이죠. 여기서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를 다음과 같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 스케일러를 민맥스로 설정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XX 스케일드, X 스케일드를 요 스케일러에 fit 트랜스폼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요 X 스케일드가 아까와 이제 동일한 효과가 났을 것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맥스를 적용해서 그냥 우리가 구현했던 것과 동일한데 API가 제공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매번 구현하기보다는 API 사용하면 당연히 편리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종종 이걸 수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이제 단위 정규화를 고려하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이제 교재 그 해당 부분을 펼친 김에 한번 보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논의사항은 이제 188페이지 요 민맥스 스케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 요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89페이지 5번 입력과 이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거가 이제 대비해서 한 가지 정도 더 볼게요. 나머지들은 이제 그냥 뭐 사용법은 비슷하니까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곧장 API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교해서 사이클론의 프리프로세싱, 이번에는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제 가져오는데, 요 이제 그 스케일러 2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제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 X 스케일드인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스탠다드 이렇게 이제 표기를 좀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스케일러 2번에서 fit 트랜스폼을 이제 수행하고 보스턴 데이터를 적용을 이제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번에 이제 확인할 것은 이게 방식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아까처럼 이제 민하고 맥스를 이제 살펴보면 전혀 영일 범위가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냐? 정규화가 된 것이냐? 라고 하면 얘는 그 표준 정규 분포를 정규 분포의 범위로 데이터들을 이제 정규화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근데 API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똑같죠. 근데 이제 목표와 이제 방법론이 다 다른 건데요. 이 정규 분포 단위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문어처럼 생긴 애죠. 그래고 이제 그 평균을 0으로 분산은 1로 바꿔주는 그런 변환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스탠다드 스케일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민하고 맥스를 볼 게 아니고 평균이랑 편차를 정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찰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x가 x 이제 다시가 되는데 그 x 다시들의 평균이 0이고 이제 편차가 이제 1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나누기도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정확하게 논리적인 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7승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 그냥 0으로 봐야죠. 그죠? 이거 뭐 나노의 나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의미는 없고요. 요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이 소수점이 막 이렇게 되는데 그냥 1.0이죠. 그래서 평균을 0으로 편차를 이제 1로 정규화 해줬다. 라고 하는 이제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법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이거죠.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기법이 가능한데 어떤 거를 적용해야 될까요? 결론은 모른다예요. 왜냐면 이 데이터 변환을 이제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지는 또 똑같은 얘기예요. 그 해당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조합에 따릅니다. 왜냐면 이제 이 해당 데이터가 어떤 범위의 특성들을 이제 가졌는가에 따라서 어떤 변환이 더 나은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도 어떤 변환이 유리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집니다. 네, 궁금하니까 우리 차이점을 이제 보죠. 그러면 이제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아이고 방금 전에 이제 XX 스케일드를 이제 리지 라쏘에 대해서 이제 수행했는데 요 X 스케일드가 민맥스 기반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얻은 최대가 이제 90, 87 정도 범위였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X 스케일드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폴리의 대상을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적용한 걸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스케일링에 따라서 실제 성능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보다 현재 결과가 좋지 않죠. 과적합이 조금 이제 심화된 그런 양상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스케일링 기법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이 알파 값의 좋은 값도 달라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면 얘도 튜닝을 살짝 해봐야 돼요. 과적합이 이제 발생했구나 하면은 이 알파 값을 1.0으로 이제 풀어주면 86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적합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조금 더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86 이상 못 올라가죠. 그럼 라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풀어줘야 되겠죠, 규제를. 이제 92, 87 범위로 이제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혹시 같이 끌고 올라가나 해서 규제를 조금 더 이제 풀어주는데 더 못 끌고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선이 요 정도잖아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는 스탠다드 스케일보다는 그 민맥스를 적용하는 결과가 더 나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알기가 어려워요. 이게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뭐 딱
QED 해가지고 반드시 이게 나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재에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 187페이지 그림 3-1번을 보시면 이게 원래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런 분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분포의 양상이 달라지면 알고리즘이 더 잘 동작하거나 아니면 덜 잘 동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데이터와 모형의 조합인데 데이터와 이제 그 어떤 알고리즘으로 기인한 모형의 조합인데 근데 데이터가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그냥 원래 데이터가 깔끔해요.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분리가 되는 위쪽은 이거고 아래쪽은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의 분포가 아주 이제 복잡한 어떤 형태였어요.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이거 스케일링을 특정하게 다르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달라질 가능성이 이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 이해를 위해서 2차원으로 한정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스턴 데이터처럼 뭐 13차원 이렇게 되면 이 분포 자체를 시각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포가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그 186페이지에 이 3.2절의 비지도 학습의 도전 과제라고 하는 것에 이제 서술을 이제 보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변환을 뭐 하라고 하면 해주는데 그래서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거는 정성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직접 판단을 해야 돼요.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형 모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이제 그 3장의 내용도 이제 끌어다가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면 제가 이제 처음 논의 드린 것처럼 이 2장의 알고리즘을 하면서 3장, 4장, 5장의 내용들의 유효한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게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 상호작용과 다항식을 적용하는 게 의미가 있을 때도 있고 특성 자동 선택이 모델 기반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라쏘 같은 경우가 그랬죠. 그죠? 근데 리찌 같은 경우에는 모델 기반의 특성 선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가중치 감소가 이제 되는 거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와 스케일 조정이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보장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어떤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성능을 추구하면서 해보는 수밖에 없다. 오전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